방금 소개받은 노중국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될 거는 백제문화와 백제역사문화권입니다. 백제문화, 백제역사문화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통과가 되어졌고 정비위원회가 위촉이 되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역사문화권을 어떤 형태로 연구하고 또 복원하고 발굴하고 정비하고 또 이를 이제 활용하고 또 그러한 역사 문화가 있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이런 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이제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에 의해서 정해진 역사문화권은 현재 발효가 된 곳은 6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2곳이 이제 입법되어졌고, 아마 금년 7월이면 다시 이제 발효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의해서 설정되어진 역사문화권은 총 8개가 되어집니다. 저는 현재 이제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통과되고 그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 아마 이 문화재란 개념도 이제 바뀔 겁니다. 아마 문화유산이란 용어로 바뀌게 될 터인데, 이른바 이제 문화유산 또는 문화재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게 역사문화권 정비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예산이 투여돼 가지고 연구하고 발굴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이 대상은 전부 다 지정문화재였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도처에는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종래는 이제 비지정문화재라고 했습니다. 이 비지정문화재는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화재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발굴되거나 조사되거나 해가지고 그 의미를 드러내면은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문화유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손길이 미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의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든 것이 이 법이 아닌가, 저는 그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제가 회의할 때도 비지정문화재는 이제까지 지정문화재가 사람으로서 적자라고 하면은 비지정문화재 서자 취급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서자의 서러움을 끝내고 당당하게 적자로서의 그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 이런 비유적인 얘기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역사문화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연구하고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정비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기왕에 지정되어져 있는 문화유산 못지않게 비지정 문화에도 상당히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야 한다. 이제 그런 면에 이 법이 갖는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게 추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대략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와서는 백제 문화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종합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앞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역사문화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용어 자체를 역사문화
플러스 권입니다. 역사문화가 내용이라고 하면은 권은 일정한 공간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역사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일정한 공간. 그런데 이 공간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으로 두면은 뭐 광주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방향으로 보면은 뭐 이 서남 문화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나라별로 하면은 오늘 이 주제처럼 백제 역사 문화권, 신라 문화권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역사 문화이고, 그 역사를 포함하는 권역은 시기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백제 역사 문화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제가 점차적으로 건국해서 성장해 가고 주변국들을 정복하게 따라서, 바꿔 얘기하면은 주변국을 정복한다는 것은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문화권도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종래 별도의 문화였던 것이 백제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백제 문화권 안으로, 백제 문화권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권이라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히 영역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또는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그 문화권의 범위도 넓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먼저 전제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화 내용의 변화는 두 가지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화는 복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는 복합되어진다. 하나의 문화만이 이게 지속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가 여기에 덧붙여지기도 하고 변형을 가하기도 하고, 그 속에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이제 문화는 복합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문화 복합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주변 국가의 교섭과 교류입니다. 이 주변 국가 교섭과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문화를 자기 것으로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고, 또 이것이 이제 주변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는 점차적으로 다양성과 복합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따라서 그 권역의 문화를 연구하고 또는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느 특정 시기의 문화에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화권 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복합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함께 고려에 넣으면서 연구하고 활용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법 시행 과정에서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다 보면은 백제 역사 문화권 이러면은 이 백제 역사 문화권이라고는 이 공간 범위, 그리고 이제 뭐 오늘날 치면은 경기도에서부터 충청도, 전라도에 이르는 이 공간을 백제 역사 문화권이라 하지만은 이 안에 내부에 보면은 사실 이게 신라 거도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어 이게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역사 문화권이라고 이름 붙여줬다 해서 백제 것만 집중해서 그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복합된 문화를 서로 연동시켜서 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화의 복합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도 결국 이제 백제가 건국되어서 이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은 결국 문화권을 넓혀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변 국가의 교섭과 교류를 통해서 문화의 내용을 다양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백제 문화가 고대 동아시아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백제의 건국과 성장입니다. 그 백제사를 이렇게 봤을 때 고구려나 신라하고 확실하게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은 시조 건국설화 하면은 그게 고구려나 백제는 시조 건국설화 몇 개 있어요. 이래 놓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죠. 주몽설화하고 벽거세죠. 그런데 백제의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시조 온조는 하나 나오고 또 하나 시조 비류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특징이라요. 사실 시조는 한 사람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든 한 가문이든. 그런데 이제 백제는 이 시조 건국설화가 이제 두 개로 나온다는 게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중심지, 이걸 이제 흔히 수도라고 합니다. 왕도 또는 수도라고 하는데, 백제는 한성에서, 오늘날 서울에서 웅진, 공주로, 그 다음에 사비, 부여로 이제 옮겨졌는데, 이게 공주에서 부여로 옮겨진 것은 계획적인 천도입니다. 천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천도한 것인데, 한성에서 서울에서 이제 공주로 옮겨진 것은 이거는 고구려의 공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임시로 피난해 왔던 그곳이 그대로 수도로 되어버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백제가 유일합니다. 우리 그 현대사에서 그게 6.25 전쟁 때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승만 정부가. 그러나 얼마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 부산은 임시정부요. 그 수도가 된 건 아니죠. 임시로 한 얼마간 있다가. 그러나 백제는 공주로 온 지 한 63년 동안 수도가 됐든지. 이거는 고구려에도 없고 신라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삼국은 각각 수도만 가지고 보면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는데 이건 전부 계획적인 천도입니다. 신라는 그 자리에서 그 수도 금성에서 망할 때가 그 자리였습니다. 이건 신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백제는 계획적인 천도도 있고 황급하게 이루어진 천도도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특성을 갖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보면은 시조, 온조에 대한 건국설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조, 비류에 대한 건국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원래는 이제 그 부여 출신이죠. 그래서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졸본 부려 들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주몽이 졸본 왕녀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온조가 출생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맏아들인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태자가 됩니다. 후계자가 되니까 온조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없게 되면서 남으로 이동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문 곳이 이제 하북 위례성이 되어집니다. 그 백제의 초창기 수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하남 위례성, 그 한강 남쪽, 오늘날 치면 송파구 일대입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그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먼저는 하북 위례성에 자리 잡았다가 그 다음 하남 위례성으로 옮긴 것으로 봅니다. 그럼 하북 위례성의 위치가 어디냐 했을 때는 저는 현재 오늘날 서울시 종로구 일대로 봅니다. 이게 종로구 일대가 옛날 고려 때는 남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에 남경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워서 국호를 처음에는 십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제국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온조가 남으로 내려와서 건국을 할 때 10명의 신하가 도움을 줬습니다. 보익을 했다. 그래서 10명의 신하가 이렇게 잘 도와줬기 때문에 국호를 십제라고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한강 유역에 내려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 마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건국 이후에는 마한 연맹체에 일종하게 그 신속의 예를 표했습니다. 신속의 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사대라는 표현도 되고요. 이게 그 우두머리한테 일정하게 이 복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신속의 표시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공납입니다. 공납. 이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온조왕이 신비로운 사슴을 잡아서 만왕에게 바쳤다 하는 것도 이제 공납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국이 건국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얘기돼야 될 것은 삼국사기 그게 백제 본격을 보는 비루 중심에 건국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북부양 해부로의 서손인 우태와 연타발의 딸 소선호 사이에서 비루가 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앞에서는 주몽과 졸본 왕녀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북부양 해불의 서손인 우태와 연타발의 딸 소선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나머지 과정은 비슷합니다. 이 태자 유리가 와서 태자가 되니까네 어머니를 모시고 남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미추홀입니다. 오늘날 그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그 일대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제 그 두 개의 건국설화가 있는데 두 개의 건국설화에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주몽과 졸본부의 왕 사이에 태어난 것도 온조와 비루가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해부류왕 서손인 우태와 연타발의 딸 소선호 사이에서도 온조와 비루가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서 여기 이제 결국은 이제 형제로 나오게 되는데 형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비루가 형이고 온조가 동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시조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가 둘이가 나오고 그러면 이 시조가 형제 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백제 관계 논문을 쓸 때 제일 이게 그 고민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러다가 이제 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연맹 관계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거 형제가 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혈연 관계, 관계로서의 형제가 있고 또 하나의 형제 관계는 두 세력이 손잡을 때 형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이제 그 고대사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이 얘기에서는 깡패 집단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A 지역에 이 깡패 집단이 하나 있고 B 지역 깡패 집단이 있는데 C 지역 세력이 진출해 오니까 A와 B가 손을 잡게 되고 그 두목들이 손잡게 되면 형아오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비루와 온조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날 서울 지역에 자리 잡은 온조 세력과 인천 지역에 자리 잡은 비루 세력이 서로 손을 잡고 연맹을 형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손을 잡게 되면 연맹을 대표해야 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초기에 누가 대표했겠느냐 했을 때 비루가 계속 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초기에는 비루 집단이 대표 역할을 했다가 그다음 그 뒤에 비루가 죽자 비루를 따르던 무리들이 전부 온조한테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 연맹의 주도권이 온조한테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조, 온조와 비루가 형제라고 나오는 이 설화는 결국은 두 세력이 연맹체를 형성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온조 집단이 연맹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백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기를 저는 4대 왕인 초고왕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왕대에 연맹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국호를 바꿉니다. 10제국에서 백제국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백제라 했을 때 이 속에는 백성 낙종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절거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국호 그게 의미를 굉장히 좀 살펴봐야 될 것이 10제국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신하가 잘 보좌를 했기 때문에 국호를 10제라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10제 단계에서는 신하들의 발언권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백제로 국호를 바꾸면서 백성들이 절거히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치적 성장, 왕권이 강화되어진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시기에 와가지고 정치적 중심지가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초고왕 이 시기에 옮겨온 초기 하남 위례성은 지금 이제 서울시 송파구의 풍납동에 있습니다. 풍납동에 발굴을 했더니 풍납토성 안에서 삼중한호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한호가 이 초기 하남 위례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발굴된 건 아니지만 발굴된 그 상황을 한번 이게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초기 하남 위례성을 이 삼중한호로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풍납토성에 자리를 하고 난 이후에 백제의 발전 과정은 결국은 외연적으로는 영역 확대 과정입니다. 이 영역 확대 과정은 결국 백제가 처음 건국해서 속해 있던 마흔을 구성한 여러 나라들을 정복, 흡수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백제가 이제 마흔을 구성했던 여러 나라들을 정복, 흡수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마흔 문제가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마흔의 시작은 한에서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기원전 194년에 기자조선의 이 마지막 왕인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서 한지로 내려옵니다. 한지라 했을 때는 현재 지금 대개는 전북 익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왕을 칭합니다. 이때 왕이라는 것은 연맹체의 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왕이 한왕을 칭한 것이 이 마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후손이 절멸됐다고 나옵니다. 준왕이 죽고 나서 후손이 절멸됐다. 이거는 결국은 이 한연맹체의 주도권이 다른 세력에게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다른 세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익산의 건마국으로 봤습니다. 익산의 건마국. 건마국이 이제 새로운 이 맹주가 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한강요역으로의 진출입니다. 이 한강요역으로 진출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위만조선 말경에 나타납니다. 서기전 108년경에 이게 중국의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공격하는 그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역계경이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고왕한테 간언을 드립니다. 중국하고 싸우지 말기를 바란다고 간언을 드리는데 우고왕이 듣지 않으니까네 이천여호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진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진국은 오늘날 한강유역 일대에 자리 잡았던 세력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역계경이 거느린 이천여호, 한 호를 한 5명으로 잡으면 만여 명입니다. 이 집단이 내려오게 되면서 진국이 해체되어져 버립니다. 해체되고 나서 해체된 것을 다시 뭉칠 수 있는 세력이 생겨나기 전에 익산의 건마국 세력이 한강유역까지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넓어졌으니까
연맹체의 이름을 한연맹체에서 마한연맹체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때 마한은 그냥 한자로 표기할 때는 말맞자이지만 실제 말은 우리가 혹시 그런 말 많이 들으죠? 말무덤 많이 들어봤어요? 말무덤. 이 큰 무덤이나 얘기하는 거지. 말이라는 게 이제 큰 무덤이나. 그러니까 마한이라는 것은 큰 한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한연맹체를 마한연맹체 이름을 바꾸고 맹주국의 명칭도 한왕에서 마한왕, 이제 큰 왕이라 이런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2세기 말경에 들어오게 되면서 익산 천안 지역에 자리 잡은 목지국이 새로이 마한연맹체의 맹주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맹주국으로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맹주국의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한왕에서 진왕으로, 진국했을 때 진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마한의 맹주국의 변화가 고조선의 준왕, 그 다음에 금마국, 또 목지국 이렇게 이제 변화오는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백제가 점차적으로 세력을 성장시켜서 이 마한을 구성한 여러 나라들을 정복, 흡수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 1단계가 마한의 맹주국인 목지국을 병합하는 게 제1단계가 되어집니다. 1단계가 목지국을 병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하면은 245년에 일어났던 낙랑군과 대방군하고 마한이 싸우는 겁니다. 마한이 싸우는 건데 이 전쟁에서 초기에는 마한이 좀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대방태수 궁준을 전사시키는 승리도 거두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패배는 단순히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특히 연맹관계에 있어서는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맹주국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맹주국의 위상이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패배 이후에 나해국 등 수십국이 마한을 이탈해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한의 목주국의 위상이 약화되니까 백제가 이를 이제 습격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대략 245년, 6년, 7년 그 언저리쯤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국 성장의 제1의 분수령이 바로 이게 목주국을 병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한 병합의 2단계가 금강유역권 및 노령산맥 이북 지역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백제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백제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구려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청도에 있는 이서국을 정복했다. 또는 경산에 있는 압도국을 정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개마국을 정복했다, 행인국을 정복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백제의 경우에는 마한을 공격해서 정복했다는 그 기사에는 정복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영역을 확장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 쌓는 겁니다. 축성입니다. 어느 지역에 내가 성을 쌓았다면 그 지역은 반드시 내 땅이 되는 거지요. 내 땅이 되어야만이 성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성 기사를 통해서 이제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봤을 때 하나는 이 대두산성과 탕정성과 고사부리 성을 쌓았다는 게 나옵니다. 삼국사기는 성상이 이 세 기사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주로 천도하고 나서는 가림성 쌓고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한성 시기에는 수도가 서울에 있을 때 축성 기사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두산성과 탕정성은 이건 오늘날 천안 아산 지역입니다. 아산 지역.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축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아산 지역이 백제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 했을 때 고요한 한 27년 직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고사부리 성인데요. 이거는 전북 정읍시 고부 지역입니다. 고사부리 성이. 이 지역이 언제 백제 영역이 되었느냐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다만 그 시기를 생각해 볼 때 단서가 되는 것이 김제 벽골제입니다. 이게 이제 삼국사학에는 330년에 벽골제가 축조된 것으로 나옵니다. 330년. 저는 이 기사를 일단 신빙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 이 벽골제가 이 시기보다 더 뒤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벽골제의 성격에 대해서 저수지로 보지 않고 방조제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저는 벽골제는 기본적으로 저수지이고 축조연대는 4세기 전반경으로 봅니다. 이거 김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부는 김제보다 남쪽이죠. 그 남쪽이니까 적어도 고부가 백제 영역이 되려 하면 김제 지역이 먼저 백제 영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남쪽의 고부가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김제 고사부리 성이 백제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적어도 한 330년 직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보면은 삼국사에서 축성 기사를 통해서 이게 한성기에 백제의 영역을 보면은 남으로는 최소한 지금으로 치면 노령산맥 이부 아마 이제 전북 지역까지가 백제 영역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천안 아산 지역을 비롯해서 공주, 부역, 김제, 그 다음에 이제 정읍, 이 권이 전부 다 백제의 영역이 되니까 그게 결국은 백제 문화권도 그만큼 확대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세기 후반 이후에 백제의 국력을 잘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풍납토성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경주에 있는 월성이고요. 월성 또는 반월성이라 하고, 요게 이제 서울에 있는 풍납토성하고 한 1km 좀 떨어지는 몽촌토성이고, 요게 대구에 있는 달성이고, 요게 평양에 있는 낭랑토성이고, 요거는 이제 그게 만주에 있는 집안의 국내성입니다. 국내성인데, 요 축적이 동일합니다. 축적이 동일한데, 보면은 풍납토성이 이 시기에 다른 경주의 월성이라든가 저게 국내성이라든가 낭랑토성이나 달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규모가 커요. 더구나 또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월성이나 또는 대구의 달성 같은 경우는 구릉 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납토성은 평지입니다. 평지에다가 발굴을 해보니까 이 성벽의 밑변이 40m가 넘어요. 밑변이. 그 다음 높이가 11m가 넘습니다. 둘레가 현재는 3.5km로 보고 있습니다. 평지에 이런 성을 쌓았습니다. 이게 한성기의 백제입니다. 3세기 후반 4세기 초. 그래서 이런 힘을 배경으로 해서 남으로 이제 마한을 구성했던 세력들을 흡수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이제 이게 노령산맥까지 진출을 하게 영역으로 확보하게 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단계가 이게 바로 전남 지역 영산강 유역을 정복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시라 싶습니다만은 이 정복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 서기 신공기인데요. 그 이전까지 그게 4세기 후반 상황에서
이 전남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서장화전이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미국 등 이 20여 국이 나옵니다. 신미국 등 20여 국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그 20여 국 중에서 이름이 확실한 건 신미국 하나입니다. 진서장화전에는. 근데 이제 삼국 사기에 보면은 보라국이라고 또 하나 나옵니다. 보라를 이제 발라라고도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삼국지 동의전에도 나오고 또 일본 서기에도 나오는 호미지국 또는 불미국 뭐 이렇게 이제 연관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들의 문화 기반이 이제 바로 온감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냐 하면은 이게 아까 245년에 그 마한하고 낙랑대방군이 싸워서 마한이 패배함으로써 목지국 위상이 약화됐고, 그에 따라서 백제가 다시 치고 올라서 새로운 맹주국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변화에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맹주국이 된 백제를 따르지 않고 그게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진나라에다가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백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신미국 세력의 이런 독자적인 활동은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은 이 세력들을 남만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남쪽 오랑캐다. 남쪽 오랑캐.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제 이 지역을 평정을 하게 됐느냐 했을 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일본 서기 신공기 49년조 얘기입니다. 일본 서기 신공기 49년의 연대는 원래는 249년인데 대개 우리 학계에서는 120년을 그게 연대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369년이 되어집니다. 360. 이 369년에 이제 요 시기에는 백제로서는 건초고왕 때가 됩니다. 그래서 건초고왕이 이 남방 경략을 하게 되는데요. 남방 경략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구려가 313년에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314년에 대방군을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낙랑대방이 없어지게 되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국경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종래까지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낙랑대방이 있어서 일종의 완충구시를 했는데 낙랑대방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고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이 백제에 가해지게 됩니다. 백제로서는 이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후방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69년에 단행한 것이 백제의 건초광의 남방 경략입니다. 그 남방 경략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이제 신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군을 깨뜨렸다. 그 신라를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라군을 깨뜨리고서 이제 그 하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약이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때 당연히 이제 백제가 형이고 신라가 그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음으로써 백제는 어떤 효과를 거두냐면은 신라가 고구려에 붙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에 붙지 못하도록 백제 편에 서도록 하게 한 것이 이제 제1단계입니다. 그 다음 제2단계가 이제 가라 7국을 평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야인데요. 이제 그 비자발에서부터 남가라를 거쳐가지고 알라를 거쳐서 이제 고령의 가라국까지 오는 이 7국을 평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평정을 했다는 것도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아니고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백제한테 고개를 숙이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야 세력하고는 부형 자제 관계를 맺습니다. 백제가 아버지와 형이고 이제 가야 세력이 아들이고 동생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는 신라의 관계보다도
좀 더 강도가 높습니다. 예속도가 높습니다. 그 신라는 그냥 서로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하고 고구려에 붙지 않는 것, 신라가 고구려 편을 들지 않는 것, 이 선에서 이제 관계가 맺어졌다면은 가야와의 관계는 백제가 필요로 할 때 군사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약간의 구속력이 더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개토 대왕비에 보면은 399년에서 400년 전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가야와 왜군이 고구려에 붙어 있는 고구려 쪽으로 기울어진 신라를 공격하는 게 나옵니다. 백제를 위해서 가야가 군대를 동원해서 왜와 손잡고 신라를 공격한 얘기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요 시기에 백제와 가야 사이의 부형자제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호 관계가 아니라 백제가 필요할 때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신미달해. 이 신미달해는 앞에서 나왔던 그 신미국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신미달해를 공격을 할 때는 두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 남방경략을 책임졌던 총사령관이 목라건자인데, 목라건자가 오늘날 고령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전남으로 가는 이제 이 공격 루트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백제의 건초고왕이 아들 건구수와 함께 한성에서 서울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미달의 공격은 신라 가야 공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중요한 차이는 건초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그래서 결국은 신미달의 세력을 이제 도륙을 하고 영산강 유역 일대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영산강 유역이 결국은 전남 지역이 언제 백제 영역이 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인데 저 자신은 369년을 중심으로 한 4세기 후반경에는 백제 영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점이 이제 우리 임영진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결의 차이입니다. 임영진 선생님은 좀 이보다 더 후에 백제 영역이 되었다 보고 저는 4세기 후반경에 백제 영역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의 첫째는 통전이라는 역사책에 보면은 통전에는 변한조와 진한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진 이후 이 진이라는 것은 중국의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삼국이 생기고 이 삼국을 통일한 게 진입니다. 진나라인데 이 진은 서진 동진으로 나누어집니다만은 진 이후에 백제가 마한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나라가 417년에 망합니다. 417년에. 그러니까 또는 진나라 말기에 이게 삼한이 멸망했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417년 이전에 마한이 멸망했다는 것을 이제 통전 변한자하고 백제철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것하고 사실은 이 마한의 멸망 기사 멸망을 보여주는 문헌 자료는 아까 일본 서기 신공기 49년조 외의 문헌 자료는 바로 통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비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특히 399년 400년 요 전투 때는 중국 왕조를 제외하고 만주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이 참여한 전쟁입니다. 399년에서 400년 전쟁은 어느 면에서는 아마 동아시아의 제1차 세계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왕조를 빼고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에 성립되어 있던 국가들이 모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쪽에는 고구려가 있었고 그 다음 한반도에는 백제와 신라와 가야가 나옵니다. 임나가라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본 열도는 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고구려, 신라가 한패가 되고 그 다음에 백제, 가야, 왜가 한편이 되어서 싸운 게 399년에서 400년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만주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들이 모두 참전한 이 전쟁에 영상유력에 자리 잡았다고 하는 신미달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414년 이 광개토 대항비에 신미달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신미달해가 결국은 백제의 영역이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광개토 대왕비하고 통전 백제 쪽 이걸 이제 봤을 때 369년 이른바 이제 4세기 후반경에 마한이 완전히 전남 일대가 백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온감묘 문화를 토대로 하는 영산강 유학의 마한 문화는 이제는 백제 문화가 되어진다. 백제 문화권, 백제 역사권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다. 이와 같이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백제가 서울을 중심에서 남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해 왔던 과정, 그거 이제 마한의 세력들을 점차적으로 정복해서 백제의 영역으로 삼았던 걸 얘기를 했는데, 그 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북쪽으로. 이 북쪽으로 백제가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371년 전쟁입니다. 그에 앞서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313년에 고구려는 낭단군을 멸망시키고 314년에 대방군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국경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구려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342년에 전년에 그게 탁발시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중에서 이제 탁발부가 세운 나라가 전년인데 이 전년에 모용황이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가 대패를 해요. 대패를. 그래서 수도가 함락되어집니다. 왕의 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이 고국원왕의 아버지가 미천왕인데요. 왕의 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왕의 어머니와 왕비를 비롯해서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고구려가 건국된 이후에 아마 최대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특히 왕의 아버지 시신을 그 이듬해 돌려받습니다. 왕비는 10여 년 이상 포로로 이게 전년 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모셔오기 위해서 또는 왕의 아버지 시신을 찾기 위해서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고 이게 마침내 전년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칭신하며 신하예를 표합니다. 그래서 전년으로부터 자코를 받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고구려는 더 이상 서진이 어렵게 됩니다. 중국 쪽으로 진출하기가 어렵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가 눈을 돌린 게 남으로 내려온 겁니다. 고구려가 남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이건 바로 백제한테 압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369년에 남방경약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3월 달입니다. 남방경약을 단행한 게 3월 달인데, 그래서 후방을 안정시키고 나서 그해 9월에, 369월에 고구려하고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도 물리칩니다. 이 두 번째 공격에서 퇴각하는 고구려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수곡성까지 나아가는데요. 이게 이제 황해도 신계 지역까지입니다. 저 내륙, 함경도 쪽에 붙어 있는 그 신계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71년 겨울에
평양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평양성 전투는 오늘 평양입니다. 이때 이제 건초고왕이 정병 3만으로 정예 군사 3만으로 이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때마침 고구려의 고구원왕이 평양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건초고왕이 거느린 군대, 고구려의 고구원왕이 거느린 군대가 평양성에서 한판 싸움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고구원왕이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고구려로서는 최초로 국왕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최초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백제는 항해도 일대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황주에서부터 신계로 이르는 이 일대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강 이북의 항해도 일대가 이제 백제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고구려 영토였던 그 지역이 백제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전 고구려의 문화권이 이제는 백제의 문화권으로 흡수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초고왕대는 지금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제사에서는 가장 영토를 크게 넓혔던 시기이다. 위로는 황주에서 신기에 이르기까지, 남으로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전부 차지하는 이런 이제 이 영역 확대를 이루었다. 그만큼 이제 백제의 오늘날 이 역사문화권 정비법과 연관시키면은 백제의 문화권이 그만큼 최대로 그게 넓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정리돼야 될 것은 이 백제가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왕도 한성이 함락되고 그 당시 계로왕이 붙잡혀 죽습니다. 계로왕이 붙잡혀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로왕의 동생인 문주가 황급하게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웅진으로. 그래서 이 웅진천도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쫓겨 내려와서 이제 거기에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문주왕이 그 병간자평 해구한테 시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주왕이 죽고 나서 그 어린 13살의 상근왕이 즉위하게 되니까 해구가 정치를 모든 걸 좌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해구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평정이 되고 나서 동성왕이 즉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동성왕도 나중에 와서는 이게 그 가림성 성주, 오늘날 부여 임천면에 있는 그게 성흥산성입니다. 성흥산성인데 이 가림성 성주에 의해서 이제 이 시해를 당하는 이런 정치적인 불안이 연속이 되어졌는데 이를 이제 안정시킨 왕이 바로 백제 무령왕입니다. 그 무령왕은 여기 나왔습니다. 500년 춘궁기에 구휼 정책을 실시합니다. 510년엔 저수지를 완비를 합니다. 사실 저수지 완비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양수기가 발달하고 또 대형 댐이 있어가지고 물 걱정은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건대 시대에 있어서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천수답의 경우에는 물을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를 완비하게 함으로써 금강유역권과 영산강유역권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토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한테 농토를 주어서 이제 안정시키게 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또 가야 지역으로 도망한 백성들도 추세드리는 불러들이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국내를 정치를 안정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475년에
그 수도를, 한성에 있는 한성 수도를 빼앗기고 남으로 내려오면서 백제가 입었던 큰 이 피해는 한강 유역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가 전부 고구려 땅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땅이. 앞서 아마 그 최종택 교수가 고구려 얘기하셨죠. 그 이제 서울의 그 여러 가지 그게 아차산을 비롯한 그게 이제 보루들, 고구려 보루들 그 나오는데 이 경기도 일대 그리고 충청도까지 일대가 이게 그 고구려 영역이 그 되었습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영역의 축소라 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이제 경제 기반이 약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령왕은 다시 한번 이 국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경제 기반을 확대해야 되겠다. 경제 기반을 확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저수지 완비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땅을 넓히는 겁니다. 땅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무령왕이 땅을 넓히려고 했더니 방법은 북으로 올라가려면 고구려하고 싸워야 됩니다. 고구려 쉽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 신라하고 해야 되는데 신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가야였습니다. 왜 가야가 제일 만만했냐 하면은 이 시기까지 가야는 이후 이제 멸망에 이르기까지 통일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가야 하지만은 가야는 일국의 명칭이 아닙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 나라입니다. 고구려 땅 안에는 별도의 국명이 없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가야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가야 연명체라 부르는 겁니다. 일국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령왕이 가야지구로 진출해 들어갑니다. 그 대상이 섬진강 일대입니다. 그래서 512년에 상칠이 또는 칠이를 뭐 달이라 읽기도 합니다만 상칠이, 하칠이, 사타, 모루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게 오늘날 여수만, 광양만 일대입니다. 여수만, 광양만 일대를 차지하게 되고 514년에 기문과 대사를 차지합니다. 기문은 남원 운봉 일대이고 대사는 섬진강 하구의 하동입니다. 그래서 섬진강 유역 일대하고 그 다음 여수만, 광양만 일대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전까지는 가야의 범위 안에 들었던 것인데 이제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광양만 일대, 여수만 일대, 섬진강 유역 일대는 백제의 영역이 되어지고 백제의 문화권 속으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제 국력을 안정시키고 또 영역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무령왕은 큰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521년에 양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다시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갱의 강국입니다. 다시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무령왕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521년인데요. 공교롭게도 금년이고 작년이네요. 작년이 무령왕이 갱의 강국을 선언한 몇 년입니까? 몇 년이요? 갱의 강국을 선언한 2021년은 무령왕이 갱의 강국을 선언한 1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공주 쪽에서 아마 행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성기의 백제의 영역은 고구려 지역과 항해도 일대 고구려 지역을 차지해서 그게 영역으로 넣고 그 다음 남쪽으로는 전라남도 일대까지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백제의 문화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공주 웅진 시기에 와서는 이 섬진강 일대, 여수만, 광양만 일대를 차지해서 가야권도 백제의 문화권 속으로 편입해 넣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백제의 역사 문화권의 내용은 보다 더 다양해지게 됩니다. 원백제의 문화에다가 그 다음에 마한을 점령함으로써 마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고구려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고구려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가야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가야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백제의 문화권은
폭도 넓어지고 넓이도 넓어지고 문화의 내용도 다양하면서 중첩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영역 확장을 통해서 문화권이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